자, 제3장이죠. 조사 설계의 이해라고 있어요. 조사 설계라고도 하고요. 뭐 연구 설계라고도 하고, 그죠? 조사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 단어로 조사, 연구, 뭐 다른 단어들로 쓰죠. 자, 그래서 본장의 학습 내용은 조사 설계라는 건 뭐냐? 그 정의랑 보고요. 조사 설계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조사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그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질적과 양적의 특징은 뭐예요? 양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량화가 가능한 거. 그죠? 계량화, 수치화. 이게 양적이에요. 질적은 반대죠. 수치화가 안 되는 개념. 예를 들어서. 그죠? 정성적인 거, 성질적인 거. 이것을 질적이라고 해요. 자, 응용의 정도에 따라서 순수 연구와 응용 연구. 그죠? 순수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누고, 여기 이제 평가 연구가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죠.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그죠? 기술과 설명. 그 다음에 조사 시점에 따라서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유사 종단적 연구. 그죠? 종단적 연구와 닮았다 해서 유사 종단적 연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사 상황에 따라서 실험실 연구와 현지 연구와 그 다음에 현지 실험 연구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느냐? 실험실 내에서 하느냐? 현지에 가서 하는데 실험실처럼 환경을 만들고 하느냐? 그냥 모든 게 오픈된 현지에서 그냥 하느냐? 그죠?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관찰 대상의 분류에 따라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단일 사례조사. 그죠? 자, 이렇게, 자, 조사 설계 유형.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목차를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학습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이 시험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보신다면 항상 목차를 먼저 정립을 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험 설계. 그래서 실험 설계에 의의해서.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개념과 특징.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3요소.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개념. 그 다음에 외생변수 통제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유형으로 실험 설계 유형 비교와 기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사후 실험 설계. 그죠? 실험 설계가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실험을 위한 설계예요. 실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실험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실험 설계에 대해서 시험을 막 복잡하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내더라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데는 몇 개가 없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장단점에서 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설계. 첫 번째 조사 설계란, 자,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분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사 연구의 계획, 구조, 전략을 말합니다. 연구 설계예요.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조사 설계라는 것은. 그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틀 혹은 계획이다. 틀이나 혹은 계획. 그래서 청사진이란 말 많이 하죠. 청사진, 계획. 여러분도 뭐 방학 중, 이 중에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학생인 분들도 있겠지만, 뭐 방학 중 생활계획을 짠다. 이게 이제 방학 중 청사진이란 말. 인생에 여러분 청사진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생에 청사진이 있어요? 인생의 설계도가 있느냐? 인생의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잖아요. 그처럼 조사 설계를 위한 설계도를 말합니다. 자, 조사 디자인, 연구 설계, 연구 디자인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청사진의 비유가 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조사 설계 유형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그죠? 그렇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네요.
자, 조사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다. 질적 연구를 뭐라고 해요? 해석적 연구.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질적 연구라고 안 하고 해석적 연구라는 단어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험에서 해석적 연구의 방법 중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정성적인 연구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정책학 등에서 수치화되지 않은 질적인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인터뷰, 관찰 결과, 문서, 그림, 역사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좁은 의미의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 관찰, 면접시험, 민속 방법론, 문서와 그림의 내용 분석, 대화 분석, 참여 관찰, 각종 현장 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조사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파란색으로 줄 해놓은 거 있죠?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 있죠? 시험에 이 부분의 문장이 잘 나올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의 절차는 귀납적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및 해석, 결론 도출의 절차를 거친다. 자, 귀납적 연구 방식이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없고요.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이다. 자, 여기서 질적 연구의 사례에서 근거 이론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뜬금없이. 이것은 그냥 기억하세요. 근거 이론 접근법이라고도 하고요. 사회과학의 질적 방법론의 한 종류다. 전개되는 관찰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하는 귀납적 접근이고요. 관찰을 통해 검증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 검증과 매우 다른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거 이론 시험이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2018년 3회 5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이건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이. 그죠? 이 질적 연구는 11명의 여성들이 아동기의 성학대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조사한 것이다. 포커스 그룹에 대해서 10주간의 심층 면접을 통해 160개가 넘는 개인적인 전략들이 코딩되고 분석되어서 극복과 대처 전략을 만들어내는 인과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인과 조건들로 발생한 현상,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주는 맥락, 중재 조건들, 그 전략의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다. 뭐냐면 근거 이론. 그죠?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양적 연구죠.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실증적 연구라고 했어요. 실증적 연구. 자, 영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해서 사회 문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 계량화. 양적이라는 것은 수치화, 계량화. 그죠? 물론 모든 분석은 결국에는 수치를 통해서 하지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사회과학에서 통계적, 수학적, 계산적 기법을 통해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적 연구는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됐어요. 자, 양적 연구의 절차는 연역적 방법을 쓴다. 연역적. 질적 연구는 뭐라고 했어요? 귀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설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질적 연구를 설명할 때 가설을 설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귀납에서는 가설 설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줄쳐놨어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죠? 가설 설정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요. 그러면 어디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 그죠? 연역적 연구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자, 연역적 연구 방식이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에 예상되는 관찰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설과 함께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 자, 양적 연구의 특징은 연구 대상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밝히는 연구했어요. 확인 지향적 또는 확증적 연구 방법이다. 자, 양적 연구와 비교할 때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언했습니다. 성과나 결과보다 주로 절차에 관심을 둔다.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관찰 행위 자체가 연구 대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조사에 필요한 절차나 단계를 엄격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건 뭐예요? 4번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만 볼게요. 문제와 정답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영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비공식적 언어를 사용한다. 주관적 동기 이해와 의미 해석을 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이다. 비통제적 관찰이나 심층적, 비구조적 면접을 실시한다.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소규모 분석에 유리하다. 그죠? 이 문제가 왜 틀렸을까요? 4번이. 네? 소규모 분석에 유리한 게 질적 연구 맞아요. 소규모 분석. 많은 방대한 분석은 양적 연구를 해야 되죠. 수치화돼서 데이터화해갖고 막 분석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라는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틀린 게 아니라 문장의 일부가 틀린 문제를 내면 좀 머리 아파요. 그죠? 여기서 문장 전체 중에 이 부분만 틀린 거예요. 시간이 짧아만 틀린 거예요. 얘는 맞아요. 질적 연구에.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봐야 되죠. 이럴 때는 문장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양적, 질적 연구에 비교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심층 규명을 한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한다.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선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활용한다. 뭘까요? 그래서 질적 연구죠. 그러니까 심층 규명, 연구자의 주관,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응용 정도에 따른 분류죠. 응용 정도에 따른 분류. 순수 연구, 응용 연구, 평가 연구가 있다. 자, 순수 연구는 학문적 연구, 기초 연구라고 하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는 거. 자, 이론을 구성하거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죠.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 기존 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사회적 실체 또는 물질 세계 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질이란 말, 새로운 지식, 그죠? 이런 것들. 자, 본질 하면 순수 연구예요. 자, 응용 연구는 순수 연구를 응용하는 거죠. 자, 이론의 검증이나 지식의 발견보다는 연구 결과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 활용한다. 네, 활용한다. 그래서 응용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특정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로서 얻는 지식을 적용하는 실용적인 연구. 자, 평가 연구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고요. 응용 연구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합니다. 순수 응용 평가 연구, 이것은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평가 연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평가 연구. 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유형입니다. 중요하죠?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별도 4개나 다뤄놨어요. 자, 탐색적 연구죠. 자, 탐색적 연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 문제 발견, 변수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예비적 조사예요. 예비적 조사. 그죠? 우리가 탐색적이다라는 탐색적 연구라는 것은 자, 미리 정찰병을 보내는 거 있죠. 우리가 옛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들이 출정을 하면서 미리 정찰병을 보내서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고 와서 장군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장군이 이제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탐색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본진이 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거죠. 예비적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연구자가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경우, 연구 주제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사용할 연구 방법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가 없을 때, 그죠? 자, 뭐가 없이 알려진 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분연구를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유관 분야에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의 의견조사, 소수의 사례조사 등이 이런 탐색적 연구에 해당이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탐색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련 분야의 문헌조사, 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신제품을 하나 출시했어요. 시장에. 신제품은 시장에 없었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까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팔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 그와 비슷했던 제품들을 팔았던 내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야, 우리가 신제품 이거 출시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팔릴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자, 기존의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 의견조사고. 소수의 사례조사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출시했던 신제품 사례를 보고 그렇죠. 우리도 이럴 것 같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연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다면 이 세 가지는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해당이 안 되겠죠. 자, 탐색적 연구의 특징은요, 보다 정교한 문제와 기회의 포착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회 포착이에요. 그죠?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정찰병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정찰병이 가서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 파악하고 오기 위해서 정찰병이 가는 거예요. 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와 기회들 사이에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연구 의뢰자와 조사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자, 탐색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나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자, 최종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탐색적 연구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은 목적에 적합한 조사의 종류는 했어요. 연구 문제의 도출 및 연구 가치의 추정이다. 도출이라는 말이 있죠. 보다 정교한 문제와 기회의 파악이다. 그죠? 기회를 파악한다 라고 했어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들 사이에 관계된 통찰력, 통찰력을 제고한다. 여러 가지 문제와 기회 사이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행위의 구체화, 뭐예요? 탐색적 조사. 그죠? 탐색 조사에 해당이 되죠? 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탐색적 연구에서 탐색적 연구의 유형 뭡니다. 첫째는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
델파이 기법, 사례조사 등이 있다. 앞에서 이제 델파이 기법은 설명 안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유형이. 자, 문헌 연구 보시면,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 2차 자료는 뭐예요?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자료. 2차 자료는 기존에 열려있는 자료들. 그죠? 도서관의 책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2차 자료라고 해요. 각종 학술 연구지, 상업 잡지, 통계 자료집 등과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그죠? 내가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내가 직접 조사한 건 1차, 내가 조사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2차. 그죠? 자, 연구 문제 및 가설의 구체화가 수월하다. 그죠?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거니까 쉬워요. 비교적.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또한 가능하다.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수월하다. 가능하다. 새로운 자료원의 접근이 또한 수월하다. 그죠? 기존에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조사해서 쓰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새롭게 조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연구를 하면 훨씬 좋겠죠. 자, 두 번째, 전문가 의견 조사 방법이에요. 전문가 의견 조사 방법.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전문가에게 묻는 거죠. 마케팅 전문가, 뭐 고객 전문가, 뭐 자동차 전문가, 그죠? 여러 전문가들이 있죠. 연구와 관련돼서 그 전문가에게 묻는 방법. 자, 문제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련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조사다. 문헌조사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 있죠. 체계화된 자료가 많지 않고 통계적인 모형을 통한 분석이 어려울 때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고자 할 때 적용이 된다. 전문가 의견조사법과 델파이 기법 똑같이 전문가에게 묻는 거네요? 맞아요? 뭐가 다를까요? 자, 전문가 의견조사법을 썼어요. 기존에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측해줘라 했더니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석학의,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석학의 밑에서 배운 제자더라.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승이 주장한 말을 논박을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조사법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 스승, 제자 두 사람에게 묻되, 그죠? 이름을 가려요.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질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랬더니 각각 자신의 주장을 해요. 이것을 다시 교차해서 결과를 종합해서 교차해서 보냈더니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반박하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세 사람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조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델파이 기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좀 더 복잡하죠? 그죠? 자,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 2차 조사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뭐죠? 우리가 설문지 보면 당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라는 게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가 폐쇄형이죠. 그죠? 객관식이 폐쇄형, 서술형이 개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사례조사죠. 사례조사. 자, 사례조사는 개인, 프로그램, 의사결정, 조직, 사건 등에 있어서 한 특정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특정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 사례 연구에서는 기존 문서의 분석이나 관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과 탐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자, 기업가 한 사람에 대한 연구. 그래서 입지전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한 기업가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게 이제 사례조사죠. 자, 2017년 2회 12번에서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사례 연구는 질적 조사 방법으로 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례 연구는 기존 문서의 분석이나 관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사례는 개인, 프로그램, 의사결정, 조직, 사건 등이 될 수 있다. 사례 연구는 한 특정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뭐가 틀렸죠? 네? 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용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질적, 양적 자료를 다 써요. 그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답이다. 자, 다음 중 사례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어요. 가장 적합한 것은 본 조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시행한다. 조사의 범위를 한 지역, 한 번의 현상에 국한시켜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대표성을 유지시킨 채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그죠? 2번이죠, 정답은. 맞아요? 한 지역, 한 번의 현상. 그죠? 사례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한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를 때는 긴 게 답이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예요. 맞아요? 아닌가요? 자, 두 번째 기술적 연구입니다. 기술적 연구라는 건 뭐냐? 기술적 연구의 의의를 보죠. 자, 기술적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료화가 주목적이다. 어떤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료화. 자, 연구 대상의 환경이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조사 연구로서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된다. 자, 기술적 조사를 통해 관련된 상황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상황 변수에 대한 변수 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물가조사와 국세조사 등을 진행하는 행정실무자와 정책 분석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 도구다. 그죠? 자, 기술적 연구의 유형에는 횡단조사, 종단조사, 시계열조사, 패널조사, 서베이조사 등이 있다. 그죠? 유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유형. 탐색적 연구의 유형에는,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의 유형에는 설명적 연구의 유형. 이 유형들을 잘 알아두세요. 그죠? 이 유형을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시점에 따른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했어요. 뒤에서 기술적 연구는 다시 봅니다. 자, 기술조사에 적합한 조사 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아이고,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신문의 구독률 조사, 신문 구독자의 연령대 조사, 신문 구독률과 구독자의 소득이나 직업사의 관련성 조사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해당이 되죠. 버전이 다른지 이런 게 좀 깨졌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설명적 연구, 인과관계 연구입니다. 설명적 연구는 옆에 인과관계 연구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 설명적 연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조사 연구의 목적들 중에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그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냐? 그죠?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설명적 연구예요. 자, 인과관계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인과관계는
어떤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변화되는 결과로 나타내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JS 밀의 인과관계 추론의 설정 기준,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아둡시다. 첫째, 시간의 선행성이에요. 시간의 선행성.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아프니까 때렸어요? 아니죠. 누가 때리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다음에 나와야 돼요. 시간의 선행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두 변수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입니다. 두 번째, 변인의 공변관계. 변인의 공변관계. 자, 인과관계로 설정된 두 변수는 경험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립변수도, 종속변수도 변해야 된다. 독립변인이 변하면 종속변인이 변해야 된다. 소비자 소득 수준이 올라갔더니 자동차 매출이 올라가더라. 그죠? 유가가 상승하니까 고연비 자동차가 팔리다. 그죠? 우리나라는 SUV 차량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래요? 경유차가 많아요. 경유차.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다 보니까 유가가 비싸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고연비 자동차를 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싸기를 원하다 보니까 경유차를 많이 사. 그죠?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자, 비허위적 관계라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제3변수의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된다. 맞죠? 맞아요?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관계. 왜야 하고요. 변수 간의 관계가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죠? 자,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제외한 제3변수들의 영향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허위적 관계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려면 나머지는 배제시켜라. 그죠? 없으면 좋겠다. 이게 비허위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인과관계 성립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함께 변해야 한다. 공변관계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뭐예요? 시간적 선행성. 그죠? 순차적으로 독립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변해야 돼. 가설이 검증되어야 된다? 이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본조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모집단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 국민에 대한 조사는 못하죠. 왜? 시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몇 명, 전국에서 몇 명 뽑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뽑아서 하는 걸 뭐래요? 표본조사라고 해요. 표본조사를 많이 하지만 모집단 조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수조사는 모집단 조사예요. 뭘 전수조사를 할까요? 전수조사 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뭐가 있을까? 네? 네? 잘 안 들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행 테스트 다 합니다. 주행 테스트 안 하고 나오는 차 하나도 없어요. 성능 검사 다 해요, 자동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생산 제품. 프로젝트 생산이라는 것은 뭐 배, 항공기 이런 것들은 조사, 검사 다 한 다음에 내가 이건 전수조사예요. 모집단 조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형광등. 옛날에는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죠. 형광등
뭐 1000개 생산하는데 1000개를 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뭘 팔겠어요? 그죠? 이런 것은 표본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와 모집단, 표본조사와 모집단 조사를 하는데 꼭 표본조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표본조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집단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외생변수 영향을 통제해야 된다. 뭐예요? 비허위적 관계.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 인과관계 연구에서요. 허위적 관계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인과의 개념 있어요. 첫째, 일치성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개의 현상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현상의 원인이 된다. 일치성의 원칙. 두 번째, 차이성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인들이 모두 같은 현상에서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중 공통되지 않은 하나가 원인이 된다. 동시변화의 원칙이에요. 현상들에서 이 두 가지 관계가 관찰이 된다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주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적 추론이 강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제2S 밀의 세 가지 특징, 그죠? 인과 개념의 인과관계 성립의 세 가지 특징이 중요해요. 앞에서 세 가지 특징 말고 이 원칙 세 가지는 많이는 안 나와요.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리고 이거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사 설계의 유형, 그죠? 조사 설계의 유형. 네 번째, 조사 시점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조사 시점에 따른 분류. 자, 여기에는 이제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유사 종단적 연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별 2개를 달아놨어요. 이제 간헐적으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보실 필요는 있겠죠. 첫 번째, 횡단적 연구입니다. 자, 횡단적 연구의 개념을 보시면 여러 연구 대상들을 정해진 한 시점에서 연구, 분석하는 방법이다 했어요. 한 시점에서 보는 거죠. 정지된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 관찰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뿐만 아니라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한 시점에서 하는 연구를 바로 횡단적 연구라고 했어요. 자, 횡단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 그러니까 각 가구당 몇 명씩 살고 있는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횡단적 연구의 특징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정태적 성격의 조사고요. 사회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을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주로 표본조사를 행하고요. 반복적으로 측정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라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하죠. 그렇죠? 자, 횡단적 연구. 자, 검사 효과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낮다. 자, 종단적 연구와 비교해서 횡단 연구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이 짧다. 그죠? 장점에서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검사 효과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 장점이었고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이 유리하다는 아니죠. 자, 검증을 유리하게 하려면 여러 시점에서 조사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횡단적 연구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 번째가 됩니다. 자, 다음에 종단적 연구죠.
그래서 횡단적 연구는 일시점에 조사하는 거라면, 연구하는 거라면, 종단적 연구는 여러 시점에 걸쳐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게 바로 종단적 연구예요. 그래서 여러 시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변화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종단적 연구다.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주로 변화 분석에 의해서 분석이 된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변화 분석은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상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한다?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시계열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나열한 것을 시계열이라고 해요. 그죠? 시간의 데이터를 시간으로 나열한 것을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시간의 개념으로 나열하는 것을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종단적 연구의 특징은요, 일정 기간 동안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동태적 성격. 그러니까 아까 횡단적은 뭐예요? 정태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일시점에 조사하는 정태적 성격이었다면, 종단적 연구는 여러 시점을 조사하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계속 조사하기 때문에 월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그죠? 그래서 동태적, 변화하는 성격을 보이는 동태적 성격이. 자, 조사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 대상을 추적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 자, 아까 횡단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 했죠. 클수록 좋다. 근데 얘는 자, 표본의 크기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 시점에 여러 번 반복해서 조사가 가능하겠죠. 자, 자료 손실 가능성이 커서 연구 대상의 표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 몇 명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고로 인해서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표본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뿐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 관찰을 하다 보면 표본이 생명을 다해서 또는 사고로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주로 현지조사로 행하고요. 측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 방법이다. 종단적 연구는 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단적 연구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추세 연구. 두 번째, 코호트 연구. 세 번째, 패널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별을 5개를 쳐놨네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트렌드를 보는 거. 추세 연구라는 것은 트렌드를 보는 거죠. 자, 구성원은 변하지만 성격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상이한 표본을 상이한 시점에서 조사하고 시점관 관측지를 비교함으로써 모집단 내에서의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 모집단 내에서의 추세라는 부분이, 그죠? 잘 봐야 될 부분이고요. 추세 연구. 두 번째, 코호트 연구예요. 자, 여기는 코호트 연구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이름들도 잘 알으셔야 합니다. 동질성 집단 연구, 동시 경험 집단 연구, 동년배 집단 연구, 같은 말이에요. 코호트 연구하고 같은 말이죠. 동년배 집단 연구라는 말이 많이 써요. 동년배 집단 연구. 자,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발생되는 어떤 특정 사건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한 연구 설계의 방법이다. 그래서 동시 경험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한정된 부분의 모집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다 좁고 구체적인 집단의 변화를 조사한다. 자, 2017년 특정한 3개 고등학교 ABC의 졸업생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일정 시점의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조사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3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어때요? 동년배죠? 맞아요? 동년배죠? 그래서 코호트 조사입니다.
그죠? 동일 집단이에요. 동질성 집단이죠. 성질이 비슷한 집단. 졸업생, 같은 연도에, 고등학교를 같은 연도에 졸업하기 때문에 연배가 같아요. 그죠? 비슷한 성질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코호트 조사다. 이거 이제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죠. 특정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죠? 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는 방법. 앞에서는 고등학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특정 시점, 동일 시점이란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코호트 연구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잘 나와요. 시험에. 앞에 나왔던 문제의 형태나, 그죠? 자, 이 문제의 형태. 결국에는 코호트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패널 연구죠. 패널. 자, 패널 연구의 개념은 특정 연구 대상이 시간의 진압에 따라서 의견이나 태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사 기법입니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례문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패널 연구라고 했어요. 자, 패널 연구의 특징은요, 초기 연구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비교적 쉽다. 조사 대상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단점은 원조대 대상이 이사를 하거나 사망해서 패널이 소멸될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서 응답자가 조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장기간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친밀해져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패널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몇 인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조사하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일 대상에게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측정하는 조사 방법. 동일 대상이에요. 그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점,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뭐였어요? 패널 조사죠. 이러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대상, 이 대상들을 바로 패널이라고 해요. 패널. 근데 뭐 심야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오늘의 토론을 해주실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죠. 거기서 패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전문가들. 여기서는 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패널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유사 종단 연구죠. 유사 종단 연구는 종단 연구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종단 연구. 횡단 연구는 이 시점에, 그죠?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시점을 조사하는 거라면 종단 연구는 여러 시점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2017년, 18년, 19년, 20년, 30년, 50년, 그죠? 여러 시점을 조사하는 것을 종단 연구라 했어요. 근데 종단 연구를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연구들은 비슷하게 하겠다. 종단 연구와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사 종단 연구라고 해요. 자, 반복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횡단적 조사를 통해서 종단적인 결과를 얻는 조사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각 연령대별로 20대, 30대, 70대로 조사를 수행하고 연령대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해서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대가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그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의견을 갖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막 100년에 걸쳐서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20대한테 묻고 30대한테 묻고 40대한테 묻고 50대한테 묻고 각각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시간이 변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사종단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섯 번째로 조사 상황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했더니 실험실 실험연구, 그 다음에 현지 실험연구, 현지 연구가 있습니다. 자, 실험실 실험연구예요. 자, 실험실 실험연구는 실험자가 실험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연구 상황을 구성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실험실이죠. 인위적으로 연구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실시하는 거다. 이게 바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거다. 자, 현지 실험 연구는요, 현장 실험이라고 돼요. 현장에 가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자연적 상황에서 현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주의 깊게 실험 조건을 통제하고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들을 조작한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현지 연구죠. 현지 연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걸로 실지 조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실험 연구는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실 안에서 하는 거고요. 현지 실험 연구는 현장에 가서 하되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게 실험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현지 연구는 가서 그냥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통제의 정도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이 중에서? 실험실 실험 연구. 통제의 정도가 가장 적은 것은 현지 연구. 그죠? 자, 여섯 번째 보시면 관찰 대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했어요. 범위에 따라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단일 사례조사. 전수조사는 관심 대상 집단의 모든 개체들을 조사해서 모집단,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죠?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연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에 대한 연구다라고 했으니 전수조사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 표본조사라는 걸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인구 전체를 조사 못하니까 그 중에 3,000명을 뽑아서, 그죠? 3,000명에게 묻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조사죠.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 중 일부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조사예요.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조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단일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단일 사례. 자, 다음으로 실험 설계입니다. 자, 실험 설계라는 건 뭐냐? 자, 실험 설계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 중에서 연구 목적상 관심이 있는 요소만을 선별하고 그들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그죠? 연구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만을 선별해서 조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실험이라고 하죠. 그죠?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사 설계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실험의 검증력을 극대화시키는 시도이고요. 연구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절차다라고 했네요.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내적 타당도라는 건 뭐죠?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가 있어요. 자,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이에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적 타당도다라고 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설득력이 있느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해요.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 설계라는 걸 한다. 자, 실험의 개념입니다. 자, 실험의 개념. 추정되는 원인 요소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변화시킨 다음에 결과 변수를 관찰하고 측정해서 원인 요소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 뭐예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이것을 바로 실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거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자, 실험은 결과를 유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실험의 특징입니다. 봤더니 실험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일단 배제시킬 수 있어야 된다. 무슨 관계예요? 이거를 비허위적 관계라고 했죠, 아까. 그죠? 제3변수의 자,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만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독립변수는 무슨 변수죠?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 종속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 종속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종속변수는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조작이 가능한 건 뭐다? 독립변수. 얘가 영향을 얘한테 미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 거잖아요. 종속변수를 조작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내려갔는데 자동차 매출은 오른 걸로 내가 바꿨다. 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어떻게 변할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조작을 해야 돼요. 얘가 뭐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독립변수는 조작을 하지만 종속변수는 조작하면 안 된다. 그죠? 자, 반복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논리적으로 엄밀하다. 논리적이다. 실제 상황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점들이 많다. 그럴까요? 실제로는 실험과 같은 상황은 없다. 실험과 같은 실험실 상황은 모든 게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연구자가 조작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자체가 현지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점들이 많아요. 실험에서는. 자, 인간의 행동을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게 바로 실험이에요. 실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실험일까요? 현지 연구일까요? 현지 연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인간에 대한 실험 자체는. 연구 자체는. 자, 주로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보다는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왜 독립변수가 이렇게 하니까 종속변수가 이러더라 라는 인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피실험자들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다. 그죠? 피실험자를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다. 자,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이죠. 첫째, 실험 변수의 조작 가능성이다 라고 했어요. 연구의 초점이 되는 실험 변수의 종류 및 변화의 강도를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통제.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과 관련된 실험 변수와 결과 변수 이외에 기타 변수들로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실험이다.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 말고는 모두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겠죠. 비허위적 관계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독립 변수는 조작, 실험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 변수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들은 제3 변수들은 통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 표본 추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된다.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라는 게 있어요. 자, 2017년 2회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실험 설계를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립변수의 조작 가능하다. 그죠? 인과관계의 일반화, 외생변수의 통제 있어야 한다고 했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 그죠? 실험 대상은 무작위 샘플링, 랜덤 샘플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2번. 인과관계의 일반화는 아니다.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다. 자, 실험 설계의 3요소입니다.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필요하다. 그죠?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되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독립변수는 실험 집단에만 투입하고 통제 집단은 통제줘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배분하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 필요하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뒤에서 다시 보죠. 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라는 걸 할 수 있다. 사전검사. 그죠? 어떠한, 자, 액션을 주고 검사하는 것과 액션을 주기 전에 검사하는 것. 그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자, 실험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해서 종속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2017년 1회 16번 문제인데, 실험은 검증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죠? 연구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절차다. 맞고요.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조작적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험은 조작적 상황이죠. 맞아요? 자연적 상황을 유지하는 표준화된 절차다. 자연적 상황은 뭐예요? 현지 연구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개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별 5개를 해놨는데, 자, 내적 타당도는 실험의 결과로 나타낸 결과 변수의 변화가 실험 변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인 변수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는 것, 즉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했어요. 맞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 관계를 잘 설명하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설명력이 떨어지면 내적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생 변수 9가지가 있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를 얘들이 설명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인과관계 설명력을 약하게 하는 9가지. 첫째, 우연적 사건. 역사적 요인이나 외부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우연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연히 발생이 되면 이게 원인과 결과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의 탈락이에요. 피실험자 상실, 실험 대상의 소멸, 상실 요인이라고 했는데,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실험을 했던 대상이 실험 기간 중에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대상으로 패널로 선정을 해놓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검사 효과라고 해서 조사 요인 또는 시험 효과다. 주 시험 효과가 있어요. 실험 변수의 효과와 관계없이 결과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결과 변수의 값을 변화를 발생시킨다. 주시험 효과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관없이 시험을 하니까 얘가 변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니까. 사람도 그래요. 너 특별해. 그죠? 너 특별해. 너 우리 대표 선수야. 그래서 너희들 몇 명 놓고 얼마나 생산성이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 라고 호손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호손 전기 회사에서 옛날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죠? 호손 전기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뽑아놓고, 자,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작업 환경을 바꿔줬어요. 급여도 많이 주고, 간식도 주고, 쉬는 시간도 주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걸 주고, 막 조명도 밝게 해주고, 작업 환경을 바꿔주고, 그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는 생산성의 변화가 없었는데, 너희들 대표 선수야? 라고 해고 생산성을 연구했더니 생산성이 막 올라가요. 우리는 대표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꼭 환경을 변화시켜줬거나, 급여를 많이 주거나, 간식을 주거나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야, 내가 대표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험을 막 하니까, 독립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험이라는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적응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예요. 실험 변수를 가하기 전에 실시한 결과 변수에 대해서 측정의 영향으로 실험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검사 효과에 두 가지 주시험 효과하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효과가 있어요. 측정 수단의 변화, 도구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측정자와 측정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죠? 측정하는 사람이나 측정하는 방법, 도구가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구 효과.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효과.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이 중에서도 이게 잘 나오는 게 통계적 회귀예요. 자, 사전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경우에 사후 측정에서 독립변수의 효과에 관계없이 평균치로 값이 근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죠? 통계적 회귀 효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성숙 또는 시간의 경과, 역사적인 요인이라고 했죠. 반복조사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실험을 가하지 않더라도 사회 현상이나 인간이 다 같이 변화를 지속하는 효과. 그죠? 성숙된다라고 하죠?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진다. 이런 것처럼, 자, 사회 현상이나 인간이 변화를 지속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숙 효과, 시간의 경과 효과,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졌다. 역사적 요인이라고도 해요. 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시간 간격이 길 때 나타나기 쉬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에요. 자, 우리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되게 하는 9가지 요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모호성이죠. 7번째. 변수 중에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선별 요인입니다. 대상자 선정 편견, 표본의 편중,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위성, 편향된 선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 두 집단이 원초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었다면 실험의 효과를 정확히 추출할 수 없다. 그죠? 자, 실험 변수의 확산 또는 모방, 9번째죠. 개입의 확산 혹은 모방이라고도 해요. 실험 기간, 실험 집단 간의 사전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실험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실험 집단 간에, 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너도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어때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험 집단 간의 사전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자, 차이점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9가지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는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일반화 가능성이다. 자, 어떤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 일반화가 가능하냐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했고요. 똑같은 연구가 진행되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외적 타당성이에요. 자, 실험실 실험 방법과 비교해서 현지 실험 방법이 갖는 장점. 자, 실험실 실험은 실제로 잘 있을까요? 실험실 실험과 똑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날까요? 네? 현지 실험과 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날까요? 실험실 실험과 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날까요? 현지 실험, 그죠? 실험실 상황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조작한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극이에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철저한 통제하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외생 변수들은 모두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할 수가 거의 없다. 실제로 발생 가능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래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바로 현지 실험이에요. 현지 실험.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죠. 실험실 실험과 비교해서 현지 실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대표성이죠. 대표성. 표본의 대표성. 표집 과정에서, 표본을 모으는 과정이죠. 표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속성의 집단이 차별적으로 선별되고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표본을 대표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선별해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실험 처리의 일반성이죠. 실험 처리가 일반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고요. 자, 생태적 대표성이에요. 실험 상황과 그 결과가 적용되는 현실 상황은 다르다. 그죠? 학교 우등생이 꼭 사회에서 우등생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 상호작용이다. 자, 사전검사와 실험적 처리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검사가 실험적 처리에 영향을 미쳐서 사후검사의 점수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효과. 그죠? 사전검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선정요인과 실험적 처리와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실험 처리와 피실험자 편견의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하는데, 실험적 처리가 실험을 위해서 선정된 집단에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 효과는 모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 상호작용이에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요인과 실험적 처리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실험이 실시되었던 당시 상황과 그 결과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때 상황이 달라서 발생이 되는 효과. 자, 여러분은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의 개념부터 우선 아셔야 돼요. 내적 타당성은 뭐라고 그랬죠? 자,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인과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은 이 이론이 누군가에게나 다 적용하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느냐.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저해하는 요인,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세 번째가 반작용 효과, 반응 효과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실험 배치에 관한 반작용 효과. 그래서 실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인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가실험 효과. 위약 효과, 이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자, 특정 개입이나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연구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관심이나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심리적으로 반응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야, 이거 한 잔 마셔. 맹물 줬는데 여기에는 힘이 나는 특별한 비타민을 넣었어. 마셔. 그러니까 쭉 마시고 나서 막 정말 힘이 난다고 느끼는 거야. 실제로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위약 효과. 속인 거지. 약을 먹인 것처럼 그 사람 심리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상적 경쟁 효과라고 해요. 존 헨리 효과라고도 하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실험할 때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보상적 경쟁 효과. 자, 조사원 기대 효과가 있어요.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조사원이 그 조사나 연구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그죠? 조사원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그죠? 실험 배치에 관한 반작용 효과를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손 효과, 아까 얘기했죠? 호손 실험. 실험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연구의 대상으로 정해져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낌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다. 이것을 호손 효과라고 했어요. 후강 효과예요. 뒤에서 빛이 난대요.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나 선입견. 야, 쟤네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래? 아니고 막 대단해 보이는 거. 또는 되게 안 돼 보이는 거야. 그죠? 긍정적 방향으로 과장되게 일반화하는 경향. 자,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반작용 효과예요. 측정의 반응 효과라고도 하죠. 자, 사전검사가 실험의 주요 변수에 대한 참여자의 의식과 민감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대상자가 조사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조사에 대한 반응과 민감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참여자 선정과 연구 속성의 상호작용이죠. 연구를 진행하는데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기 어려울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실험실 세팅의 영향이에요. 반작용 효과, 반응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한 번씩 근다고 하면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고대, 아까 얘기했던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적 경쟁 효과, 존 헨리 효과가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간섭 효과. 여러 번 실험 처치를 할 경우에 간섭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간섭을 자꾸 하게 되면, 즉 반복적인 실험 결과로 피실험자들이 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결과를 다르게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외생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제3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방법, 시험에 자주 나와요. 첫째,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제거. 자, 외생 변수를 사전에 아는 경우에 외생 변수가 실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고 외생 변수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균형화, 배합, 짝짓기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실험 대상을 외생 변수에 대해서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피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균형화라고 했어요. 골고루. 그죠? 그 다음에 상쇄가 있습니다. 상쇄.
자, 몇 개의 실험 변수에 개입하는 경우에 실험 대상의 실험 변수를 가하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한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변수다라고 했죠. 밑에 사례 봐두세요. 2가지 광고 A와 B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광고의 제시 순서가 그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참여자의 반에게는 광고를 A에서 B 순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반에게는 B에서 A 순으로 제시해서 각 광고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측정한다. 뭐예요? 상쇄.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 난선화였어요. 상쇄의 방법은 바로 무작위 샘플링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그죠? 통제하는 방법이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작위다.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는 거다. 무작위라는 것은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외생 변수 통제의 4가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 조사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예요? 네? 조사 연구 결과 일반화. 외적 타당성이죠. 자, 다음 사례에 대한 타당도 저해 요인에 기초한 비판 중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했어요. 자, 이건 뭐 정답을 제가 못 주었는데 경찰은 2011년 12월 대전 지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년 초에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자, 1번은 여기서 1, 2, 4번은 내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고요. 3번은 외적 타당성이에요. 3번 보면 이 결과는 대전 지역에서 가능한 내용 이야기이지만 가능한 이야기이지 다른 지역에서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렵다,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아요? 1과 2와 4는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은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고요.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지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일반화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중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봤던 얘기죠. 기억해두라고 한 거요. 2가지 광고 A와 B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광고의 제시 순서가 그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실험 집단 참여자 반에게는 광고를 A에서 B 순으로, 나머지 반은 B에서 A 순으로 제시해서 각 광고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상쇄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사례 기억하세요. 사례. 똑같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대부분. 자, 다음에 실험 설계의 유형이에요. 실험 설계의 유형. 자, 실험 설계 유형 비교와 기호 해석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실험 설계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실험 설계에서는 아주 막 깊이 있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시험이.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험 설계 유형에서 인과관계 추론의 3가지 조건과 실험 설계 유형의 관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시간의 선행성, 변인의 공병관계, 비허위적 관계, 이게 뭐였어요? JS 미래 인과관계 성립의 3가지 조건. 맞죠? 맞아요? 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선행성과 변인의 공병관계만을 충족하는 것은 유사 실험 설계. 실험 설계와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자, 원시 실험 설계는 시간의 선행성만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는 다 충족이 안 됐다. J.S. 밀의 인과관계 성립의 세 가지 조건. 그죠? 인과관계 성립이 되려면, 자,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순수 실험 설계. 사후는 다 안 되고, 순수는 다 됩니다. 유사는 두 가지, 원시는 하나. 그죠? 이걸 기억을 하세요. 자, 기호 해석 방법이에요. 실험 설계에서 기호와 관련돼서. X는 실험 처치를 표시하는 거죠. 실험을 했다. 처치를 했다. 그죠? 뭔가 액션을 줬다. O는, 자, 관찰이나 측정의 과정을 표시하고. 자,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지는데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요. R은 랜덤 샘플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얘는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죠? 집단을 나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은 사전 검사, 처치, 사후 검사예요. 그죠? 이게 처치예요. 액션을 주는 건데, 액션을 주기 전에 검사를 했고, 액션을 주고 나서 검사를 했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서, 자, 무작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수 실험 설계를 보죠. 실험 설계라고도 하고, 진짜 실험 설계다. 진 실험 설계. 자, 실간의 선행성,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 관계를 모두 충족한다. 그죠? 인과관계 성립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자, 외생 변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험 설계 유형이다. 라고 했어요. 외생 변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대요. 왜? 실험실 설계처럼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에요, 얘는. 그죠? 순수 실험이니까.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할당,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성, 외생 변수의 통제 가능성 등을 모두 만족하는 실험 설계 유형이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표시해 두세요. 개념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시간의 선행성,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 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실험 방법은 순수 실험 설계죠. 실험 설계 유형은, 그죠? 뭐 실험의 기본 조건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할당과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성, 외생 변수 통제 가능성을 모두 만족하는 실험 설계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형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이에요.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져요.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랜덤 샘플링을 했죠. 그 다음에 사전 검사를 했고요. 액션을 취했고 처치를 했고 사후 검사를 했어요.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했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했다라는 차이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실험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림 이해하기 쉽죠? 이것만 이해하면 이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다. 그래서 무작위화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등화를 실현했다. 무슨 말이냐면 난선화, 무작위화를 통해서 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큰 모집단에서 연구자가 뽑는 거야. 어떻게? 무작위로. 그죠? 무작위로 너는 실험 집단, 너는 통제 집단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등화. 성질이 같다. 왜? 무작위로 뽑았어.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 막 무조건 어떤 규칙에 샘플링도요. 랜덤 샘플링도 규칙에 의해서 해요. 근데 자, 일반화 신뢰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해서 무작위로 뽑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측정이래요.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사전 측정 했어요, 안 했어요? 사전 측정 없죠? 자, 실험 집단은 처치하고 측정하고, 통제 집단은 그냥 측정만 했죠. 그죠? 측정을 한 번 한 거예요. 랜덤 샘플링은 똑같이 했고요. 실험 결과는 이 변화를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제 집단 사후 측정이다. 사전 사후가 아니라 사후 측정. 그죠? 제목이. 무작위로 추출된 조사 대상에 의해서 두 집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두 집단의 구성이 동일하다. 맞죠? 랜덤 샘플링을 했으니까 두 집단은 똑같다 성질이 라고 본다. 사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다, 다르다라고 보려면 사전 검사를 해서 얘들이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면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후 검사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처치를 통해서 얘가 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죠? 사전에 검사를 안 했어요. 사후 검사만 했어. 예를 들어서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약을 먹였어요. 근데 약을 먹이고 두 집단의 체중을 잰 거예요. 그 전에 쟀다면 약에 의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원래부터 달랐던 건지 같았지만 얘 때문에 달라진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네. 자, 사전 측정이 없어서 측정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죠. 사례에서 사용한 조사 설계는 했어요. 저소득층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50명씩을 할당하고 실험 집단에는 한 달간 48시간의 학습 프로그램 개입을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은 아무런 개입 없이 사후 조사만 했다. 뭐예요? 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 해당해요. 그죠? 사전 검사는 안 했잖아요. 그죠? 사후 검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의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 집단 실험 설계. 사집단 실험 설계라고도 하죠. 얘가 시험이 잘 나와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에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를 합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섞은 거예요. 합화 형태로 4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된다. 자, 사전 사후 측정에서 나타나는 사전 측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 측정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고 동일한 처치를 가해서 모든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까는 집단이 2개였는데 지금 집단이 4개가 됐죠? 그죠? 여기 보시면 사전 사후 측정을 했던 것과 사후 측정을 했던 두 가지 모형을 섞었어요. 그래서 집단이 모두 랜덤 샘플링으로 되고, 자, 사전 검사를 집단 A와 B는 하고 C와 D는 사전 검사를 안 해요. 집단 A와 C는 처치를 하고, 그죠? 네 집단 모두 사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집단 4개를,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라는 두 가지를 섞어서, 그죠?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게 바로 솔로몬 4집단 실험 설계예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여기서 순수 실험 설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솔로몬 4집단 실험 설계가 많이 나와요.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쳐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좀 진하게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세요. 자, 순수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경우 주 시험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다. 순수 시험 설계는 학문적 연구보다는 상업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학문적 연구 목적이죠. 주 시험 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요.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는 결과 변수들 값을 2번 측정한다. 틀렸죠? 3번 측정하죠. 솔로몬 4개의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의 결합 형태다. 맞나요? 그죠? 4개의 집단을 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의사 실험 설계라고도 하죠. 자,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인 외생 변수의 통제, 그 다음에 표본의 무작위와 실험 변수의 조작파 중 2가지가 결여된 설계 방법이다. 준 실험 설계, 의사 실험 설계. 자,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보다 일반화가 용이하다. 그죠? 순수 실험 설계는 너무 통제를 해놨어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순수 실험 설계는 아까 얘기했죠? JS 미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철저하게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보다는 유사 실험 설계는 그래도 현실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자,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죠. 왜? 외생 변수.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변수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적 타당도 다른 데에서도 적용 가능해요. 맞아요? 통제가 실험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실성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험 대상 선정의 무작위화에 있다. 뭐라고요? 실험 대상 선정의 무작위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유사 실험 설계 유형에는 비동일 통제 집단 실험 설계가 있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실험 설계. 자, 임의적인 방법으로 양 집단을 선정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 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무작위 할당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선택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유사 실험 설계에서 보면 뭐가 없어요? 그림에 뭐가 없죠? 그죠? R이 없죠.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없어요. 순수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랜덤 샘플링이 있었잖아요. R이.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R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냐 무작위가 아니냐의 차이. 똑같이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는 있어요. 그죠? 근데 집단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추출할 때 랜덤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 차이가 있다. 앞에서 그래 제가 중요하다라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실험 대상 선정의 무작위와 랜덤이 아니다라는 얘는. 그죠? 자, 두 번째, 단순 시계열 실험 집단 실험 설계. 그래서 시간 연속 설계라고 했어요. 실험 변수를 노출하기 전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몇 차례의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 자, 통제 집단을 별도로 갖지 않고요. 그 대신 실험 처치로 인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 동일 집단 내에 여러 번 걸쳐서 실시하는 사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림 보세요. 그죠? 이 설명이 장황하게 쭉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그죠? 여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R이 있어요, 없어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죠? 집단 하나예요. 근데 한 집단에 대해서 여러 시점에서 측정, 처치하고 측정. 그죠? 측정을 여러 번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몇 차례의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다. 자, 다음에 복수 시계열 실험 설계예요. 자, 단순 시계열 설계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 등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 집단을 추가했다.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 뭘 추가했대요? 통제 집단을 추가를 했대요.
비슷한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을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번 관찰하고 실험 변수를 도입한 후에 다시 여러 번 관찰을 했다.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측정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관찰하고 종속 변수의 변화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앞에서는 자 집단이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집단이 두 개죠. 그죠? 대신에 뭐를 했어요? 이 집단에는 처치를 했지만 이 집단은 처치를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저는 뭐 한 줄씩 설명하고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림을 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씩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자,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앞에 그림, 앞에 R이 있나, 없나? R이 뭐예요? 실험 대상 선정에 무작위화, 랜덤이냐, 아니냐? 맞죠?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자, 실험 설계를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로 구분할 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집단 비교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 뭐가 있어요?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 집단이 하나였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원시 실험 설계예요. 사전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라고 하네요. 비실험, 원시다. 실험 설계인데 원시적이래요. 원시적이. 통제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개념. 무작위화에 의해서 연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대요.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비교 집단이 선정되어도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대요. 그죠?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자, 독립변수의 조작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내적 및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거의 통제되지 못했다. 특징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원시 실험 설계다. 자, 유형에는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에서 1회 사례 연구라고 했네. 1회 사례 연구. 어떤 단일 집단의 실험 처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집단의 종속 변수의 특성을 검사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 관찰 없이 단 한 번으로 독립 변수 효과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1회 사례 연구는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무슨 목적? 탐색적 목적. 이 부분은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이 문장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단일 집단 사후 측정에서 먼저 처치하고 한번 집단이 몇 개예요? 단일 집단 하나잖아요. 그죠? 그림을 보면 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 실험 집단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요.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자극을 부여한 다음에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사전 사후 측정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했죠. 통제 집단은 구성하지 않는다. 보면 어때요? 집단은 하나죠. 단일 집단, 단일 집단. 제목에서 원시 실험 설계 유형 제목에서 보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잖아요. 단일 집단 하나, 사전 사후.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실험 설계 유형에서는 앞에서 순수 실험 설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뒷부분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집단 비교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였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임의로 선정한다.
실험 집단은 실험 변수를 도입한 후에 사후 측정을, 통제 집단은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사후 측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눴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실험 변수를 도입하고 하지 않고 측정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변화 차이를 검사해서 실험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는 형태. 근데 랜덤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만 있었어요? 랜덤 샘플링은 순수에서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예요. 사후 실험 설계. 어떤 결과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적해서 찾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왜 나왔느냐를 나중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라고 그래요. 사후. 그죠? 자, 독립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 등에 활용된다. 자, 사후 실험 설계 유형에는 첫째, 현장 연구가 있어요. 현장 연구. 조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현실 상황에서 차계적으로 관찰하는 조사 방법. 회고 연구가 있죠. 지금의 어떤 현상이 과거에 어떠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는지 찾아내는 연구. 전망 연구는 회고 연구의 반대 개념.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연 예상했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 그죠? 이 내용들 보면 다 알겠죠? 바로바로. 연결돼요? 설명 보고 바로 이게 무슨 연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예측 연구는 과거 혹은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다. 자, 기술 연구는 자, 그대로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상의 기술에서 기술 연구라고 했고요. 자, 사후 실험 설계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죠? 사후 실험 설계에서 장점과 단점이 시험에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사후 실험 설계에서. 순수 실험 설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후 실험 설계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문제로 많이 다뤘다. 장점은 자연적인 실제 상황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 설계에 비해서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가설의 실제적 가치 및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현실적이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편파적이거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험 설계와 달리 한꺼번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인위적인 실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 과정 및 결과가 객관적이며 조사를 위한 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후 실험 설계, 그죠? 사후 연구라고 그랬죠? 이게 장점들을 봤어요. 자, 단점은요. 독립변수에 대한 직접적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실험에 비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적합하지 않다. 현실적이긴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떨어지고 외적 타당성은 높은 방법. 이게 뭐라요? 사후 실험 설계라고 했어요. 집단 분류나 실험 변수의 노출은 무작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떨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결과가 원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를 수 있다면 나중에 사후 측정을 하는 거, 사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실험 설계예요. 실험 설계가 아니다 라는 실험 설계죠. 자,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실험 설계. 독립변수 조작도 불가능하고요. 대상 선정도 불가능한 경우에 이것을 바로 비실험 설계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한계와 용이성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비실험 연구가 많이 적용된다. 그죠? 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는 철저히 통제된 상황이에요. 그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내적 타당수를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목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면에 비실험 설계는 현실 상황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비실험 연구는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할 수 없다는 점, 부적절하게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비실험 설계는 앞에서 인과관계 상원칙이 모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실험 설계 유형에는 이론적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발생, 인구 집단의 특성, 개인적, 집단적 경험 등을 기술할 때 사용이 된다. 상관관계에 대한 설계, 교차 분석적 설계에서 독립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와 종속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 속성을 분류하거나 교차시켜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종단적 연구 설계에서요,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경향 연구, 동년배 집단 연구 설계, 패널 연구 설계 등이 해당이 되죠. 자, 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볼게요. 실험 설계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유리하다. 연구자 의도에 따라서 독립 변수를 조작하면서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실험이죠? 맞아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실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실험 설계가 가장 인과관계를 잘 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실험 설계 전체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 순수 실험의 경우 최대한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결과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단적 분석의 가능성이에요. 자,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또한 가능하게 한다. 연구 방향의 조정 가능이죠. 실험 조건을 연구자가 임의를 조작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반복적 연구가 가능하죠. 실험 상황을 다시 조정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다시 수행할 수 있고요. 연구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높일 수 있어요. 자, 단점은 인위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없다라는 거죠. 실험 환경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험자 효과했어요. 대상자가 실험자의 기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본의 크기죠. 사회과학은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실험실 연구는 어렵다. 그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작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표본의 비대표성이죠. 표집된 연구 대상이 모집단의 특성과 이질적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표본이라고 뽑아놨더니 모집단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중한 비용이에요. 다른 연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험을 하려면. 자, 가치와 윤리 문제가 또한 대두가 된다. 가치와 윤리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 행태 문제와 관련된 실험의 연구 결과는 항상 제한이 된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제한이죠. 실험 상황을 엄격하게 해서 변수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대상이 많다. 적용 가능성의 문제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과학성 확보에 대한 우려예요.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는 고도의 과학성을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따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 설계 유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면 양적, 질적, 응용 정도에 따라서 순수, 응용, 평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분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분류, 예를 들어서 뭐 조사 시점에 대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문제가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와 사후 실험 설계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사후 실험 설계에서는 특히나 장단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다. 아시겠죠?